예, 사회자님께서 뭐 여러 가지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원래는 소개는 한마디로 할 수 있는 게 최고 좋습니다. 대통령하고 소개하면 다른 거 하나도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 가지 있으면 내세울 거 없으니까 많이 내세우는 겁니다. 오늘 산림조합중앙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2004년도인가 그때는 1년에 한 20번을 여기에 왔습니다. 지금 회장님이나. 그런데 오늘 오면서 느낀 거는 누가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회장님이 그러셨는지 모르지만 딱 들어오는 데 보니까 형광판이 딱 나와요. 제 이름이. 그 다음에 이렇게 보니까 또 방문 한정이라고 써놨단 말입니다. 근데 제가 각 중앙회에 뭐 중소기업 중앙회나 수협이나 여러 군데를 갔지만 그걸 본 적이 처음 봤어요. 보니까 기분이 확 터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내가 생각하기를 이거 제 기분 좋아라고 한 게 아니다. 이거는 머슴한테 쌀밥 주는 것하고 똑같다. 일 열심히 하라고. 그러니까 제가 그거를 보고 기분이 좋아가지고 여기에서 강의를 할 때 조금 더 잘하게, 우리 직원들 위해서 더 잘하게 하라는 거. 야, 이거 정말 대단한 아이디어인데 누구 아이디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딱 들어오니까 이게 이렇게 하고 뭐 붙여놓은 거 보니까 정말 우리 산림조합 전체가 뭔가 모르게 정말 잘 될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었습니다. 자, 오늘 제가 1시간 동안이지만 여기 계시는 분들 전부 다 제가 최고 간부 직원들이라고 들었습니다. 사실은 뭐 저도 오랫동안 그 대학 생활을 하고 했지만은 이렇게 앉아 있으면은 피교육생이 돼가지고 그거 합니다. 그러나 이왕 여기에 와서 딱 앉으셨잖아요. 지금 뭐 우리 회장님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뭐 감사님하고 다 계시는데 어차피 못 나갑니다. 시간 12시까지. 그렇다면 1시간 동안 뭔가 기억에 몇 가지는 남아야 됩니다. 두세 가지 정도는 뭔가 기억에 남는 게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의미인데 제 자신도 협동조합이 뭐냐 하면은 평생 협동조합을 연구하고 공부를 했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인터넷 들어가 보시면은 협동조합에 대한 논문이 제가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누가 협동조합이 뭐냐 하면은 복잡해요.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모릅니다. 오히려 그런 의미에서는 누가 잘하느냐 하면은 제가 농협대학에 있으니까 학생들 입학시험 칠 때 협동조합이 뭐냐 하면은 저는 다 알아요. 답변 다 합니다. 면접 시험 칠 때 협동조합법 1조 조합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다 나옵니다. 그런데 그 얘기는 피부에 와닿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런 여러 가지들을 조금 더 피부에 와닿게 어떻게 하면 될까. 그 대신 피부에 와닿는다 하더라도 조금 지금 여기에 계시는 분들은 협동조합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다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을 조금 구체적으로 한 단계 높게 말하자면 석사 수준 정도는 되게 한번 우리가 전체를 짚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용어를 요즘 와가지고 최근에 많이 씁니다. 호모 에코노미쿠스다, 콥 에코노미쿠스다 이 용어를 많이 쓰기 때문에 이걸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예를 들면 호모 에코노미쿠스라는 것은 경제적 동물이라고 하는 것과 비슷한데 이 아담 스미스 이후에 300년 동안 자본주의 체제가 되어 오면서 인간은 뭐 맞습니다만 이기적이에요. 인간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이기심에 의해서 행동을 한다 맞습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범죄만 저지르지 않으면은 돈 벌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도 된다. 그런 인간의 이기심과 시장의 효율성이 합쳐져 가지고 개인이 부자가 되면은 나라가 부자가 된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추구해온 우리 호모 에코노미쿠스. 그러다 보니까 모든 걸 경제적으로 해결합니다. 결혼도 경제적. 사실 그런 건 맞죠. 여기에 우리 뭐 여성분도 계시고 하지만 결혼할 때 부자한테 가려고 하고 어떻고 전부 경제적으로 따집니다. 심한 것은 쓰레기는 시골에 갖다 버리는 게 낫다라든가 모든 걸 돈으로 따지는데 이것이 몇 년 전부터 한계점에 왔습니다. 한 수십 년 전부터 한계점이 왔다는 게 인간의 한계다. 즉 개인의 이기심 가지고 개인의 이윤 추구하는 한계점이 왔다. 그럼 해결이 뭐냐? 바로 콥 에코노미쿠스라고 해서 협동경제다. 그럼 협동경제는 뭐냐? 자, 첫째,
시장의 이기성은 있어야 된다. 시장 경제 이기성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공공경제, 공공성, 그리고 사회적 경제, 상호성, 상대도 배려를 해야 됩니다. 또 더 큰 것은 생태 경제라고 해서 자연과 공존을 해야 됩니다. 현 세대만 중요한 게 아니고 특히 살림은 그렇죠. 현 세대를 위한 것이 아니고 미래 세대를 위한 거기 때문에 이런 것이 바로 코에코노미쿠스로서 사실은 굉장히 이상적입니다. 협동조합 자체가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시장 경제, 공공 경제, 사회적 경제, 생태 경제 이거 다 합친 게 협동 경제니까 협동조합이 추구해야 되는 것은 이거 다 합치는 겁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건 100% 실현은 불가능하지만은 추구할 가치는 있다는 겁니다. 자, 그동안에 우리 협동조합을 보면은 각 나라별로 심지어는 협동조합인지 기업인지 구별이 안 됩니다. 지금 유럽의 협동조합도 주식회사인지 협동조합인지 구별이 안 돼요. 그래서 ICA, 다 아시겠지만 ICA는 UN이죠. 협동조합 연맹에서 이렇게 가다가는 문제가 있다. 협동조합은 앞으로 그럼 협동조합이 주식회사하고 그렇게 다르다면 무슨 문제가 있느냐? 존립의 문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동안에 협동조합 보면은 참 많아요. 제가 보니까 ICA 가입된 게 94개국인데 협동조합 수로 보면은 140여만 개가 국제협동조합 연맹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가입되어 있는 게 거의 한 1,500개, 2,000개 넘을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가입되어 있는 게. 자, 이렇게 가입되어 있는데 협동조합의 진가는 언제 발휘를 하느냐? 힘들 때, 어려울 때 협동조합의 진가를 발휘합니다. 바로 어떠냐 하면은 경기 침체 시, 가난할 때 협동조합의 진가를 발휘하는데 우리나라 협동조합의 진가를 발휘한 것이 IMF 때입니다. 뭐 기억나시겠지만 우리나라에 그나마 협동조합이 IMF 때 하나도 쓰러진 협동조합 없습니다. 기업이나 일반 시중은행 다 쓰러졌지만 협동조합은 안 쓰러졌다는 거죠. 그래서 협동조합은 경기 역진성으로서 어려울 때 역할을 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자, 우리 요거 간단한 얘기지만 하나의 싹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어디 가서 얘기할 수 있게끔 협동조합의 정의 뭐냐 하면은 저는 다른 거 없어요. 협동조합은 사업체입니다. 협동조합은 기업체라는 말하고 똑같아요. 협동조합은 사업체인데 뭐가 다르냐 하면 조합원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체다. 사업체는 사업체인데 그러니까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조합원이 공동으로 민주적 운영한다는 것은 뭐 1인 2표제라든가 주식회사든 일주의 1표인데 이거의 차이지 사업체입니다. 협동조합은 사업체다. 다른 것은 조합원이 공동 소유에서 민주적 운영하는 것만 다르지 사업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체로서 뭘 하느냐? 조합원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필요 요구 충족을 위해 자발적으로 결성한 자율적 조직이다. 자발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ICA에 농협이 가입을 못했어요. 왜 못했느냐? 자발적 조직이 아니라고 해서, 정부가 만들었다고 해서 초창기에 인정 안 해줬습니다. ICA에서는. 왜 그러냐면 ICA 정의가 자율적 조직이에요. 그런데 타이어에서 만들어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뒤에 가입을 할 정도로 ICA에서는 자발적 조직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또 하나 더 하자면, 그렇다면 협동조합이 민주적 운영이고 공동으로 소유, 조합원의 공동 소유인데 좀 더 명확히 하자면은 그럼 협동조합은 기업하고 뭐가 다르냐? 사업체인데 이겁니다. 소유자, 경영자, 이용자가 똑같은 게 협동조합입니다. 그 얘기는 조합원이 소유자입니다. 주인이에요. 조합원이 경영자입니다. 지금 우리 전부 다 각 조합의 조합장부터 시작해서 이사, 임원들 다 조합원이에요. 그 다음 이용자도 조합원입니다. 이런 조직은 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협동조합밖에 없습니다. 소유자, 이용자, 경영자가 동일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구멍가게도 그렇지 않느냐? 동네 구멍가게는 주인이죠. 자기가 주인이고 경영 본인이 하죠. 이용은 불특정 다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틀립니다. 그렇듯이 소유자, 경영자, 이용자 이것이 바로 협동조합의 정의다. 이것이 안 되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용자인 경우에, 자, 경영자인 경우에도 전문 경영인을 영입을 합니다. 상임 이사라든가. 그런 경우에는 조합원이 아니에요. 전문 경영인은. 그러나 이사회에서 최종 결정을 하기 때문에 이사회는 전부 다 조합원입니다. 그리고 이용자도 그래요. 조합원에 이용 안 한 사람도, 조합원이 아닌 사람도 이용이 되지만 비조합원 이용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동조합의 정의는 소유자, 경영자, 이용자다. 자, 다음에 저도 이거 하면서 그런데 협동조합의 가치가 뭐냐? 그래서 다른 것 없습니다. 이 시간 위에 이것만 하면 될 것 같아요. 협동조합의 가치, 그거는 협동은 수단이에요. 수단입니다. 협동이라는 수단에 의해서 목적은 자조자립입니다. 그러니까 협동이라는 수단을 가지고 자조자립을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 얘기는 혼자 자조자립 혼자 일어설 수가 없어요. 왜 일어설 수 없느냐?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 대기업이라든가 이렇게 많으니까 경제적 약자예요. 우리 조합원들 있잖아요. 경제적 약자가 혼자 일어설 수 없으니까 바로 협동이라는 수단에 의해서 뭉쳐서 같이 자조자립을 하는 것이 협동조합의 가치다. 그러면 아마 여기 전부 다 성진시험 치시고 다 시험을 치셨겠지만 협동조합 7대 원칙, 6대 원칙 다 했을 겁니다. 그럼 원칙은 뭐냐? 이러한 협동조합의 가치를 실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실천 방법이에요. 그럼 협동조합의 가치를 어떻게 실천하느냐 하는 것이 하나의 원칙이라는 겁니다. 자, 이런 개념을 하나 아시고, 이 협동조합과 정부는 참 나라마다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협동조합과 정부의 관계를 제가 정리를 딱 하자면 경제 체제에 따라 다릅니다. 다음에 발전 정도에 따라 달라요. 우선 경제 체제에 따라 다르다면 공산주의 체제, 계획경제 체제에서는 협동조합은 정부의 하나의 기구에 해당됩니다. 그럼 자본주의 경제 체제에서는 어떠냐? 협동조합이라는 것은 대기업의 자본가에 대항하는 것이죠. 하나의. 그런데 이 협동조합이 자본주의 체제에서 최고 그간 것이 이겁니다. 빈익빈 부익부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협동조합이라는 것은 빈익빈 부익부, 즉 조합원이 못 살기 때문에 뭉쳐서 이 빈부격차를 해결하자는 것인데, 빈부격차를 이 지구상에 빈부격차 자본주의 체제가 들어서면서 가장 들어서는 문제가 빈익빈 부익부인데, 빈부격차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산주의가 나왔죠. 계획경제체제. 그런데 실패했습니다. 그 다음 빈부격차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게 노동조합인데 아직도 노동조합은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최선의 방법은 빈익빈 부익부 해결은 협동조합이라는 겁니다.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 자, 그런데 이게 개발도상국이나 후진국 같은 경우에는 경제개발 계획을 하나에 수행하는 것이 협동조합에 이용이 됐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 모든 협동조합은 정부의 경제개발 계획에 의해서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최근에 제가 하나 딱 본다면 요거는 있습니다. 각 협동조합 중에서 그래도 산림조합이 공적 성격이 제일 강한 거예요. 공적 성격이 제일 강하다는 얘기는 정책사업 제일 많이 한다는 뜻입니다. 이거 좋은 건 아닙니다. 정책사업이 비중으로 따지자면 수협이라든가 농협이라든가 각 협동조합, 생협이라든가 우리나라 8대 협동조합이 있죠. 특별법에 의해서 설립된 게 8개 협동조합이 있는데 이 8개 협동조합을 다 합쳐도 국책사업이나 공공적 성격이 제일 강한 것이 산림조합입니다. 이렇다면 이거 정부 의존적입니다. 이 자체가. 이것도 하나의 딜레마예요. 의존적이라는 것도. 자, 그렇다면 이 정부와 관계에서 국가가 왜 협동조합을 지원을 하느냐? 여기에서 그동안에 각 나라마다 많은 논쟁이 되어오고 싸움을 해왔는데 저는 여기에서 이걸 했어요. 자, 국가 지원 이꼴 간섭은 아니다. 정부가 지원한다고 해서 간섭하는 거 절대 안 된다는 얘기예요. 효과가 없습니다. 우리 돈 주면서 간섭하면 돈 준 효과가 떨어집니다. 어떤 얘기냐면 효용성이 제일 높은 거는 자녀들한테 용돈을 주더라도 10,000원을 주면서 네 마음대로 쓰라 그러면 굉장히 기분이 좋고 만족도가 높은데 이거 가지고 책 사라 하면 별로 만족도 안 높습니다. 그렇듯이 만족도로 본다면 목적을 하지 않고 그냥 정부가 지원해 주는 게 제일 좋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용도에 대해서 잘못 쓰지 않기 위해서 간섭을 하는데 그거는 뭐냐 하면은 돈 주는 용도에 대해서만 간섭을 해야지 비경제적 간섭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돈을 줬다고 해서 인사, 조직, 지배구조 이런 데는 간섭하면 안 됩니다. 그 준 돈의 목적에 대해서는 간섭을 할 수가 있지만은 자, 그 다음에 그럼 왜 정부가 협동조합을 지원해야 되는 당위성을 본다면은 일단은 대기업의 협동조합이 대항을 못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삼성, 현대 이런 데 당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정부가 대기업에 대항하게 이것을 도와줘야 된다. 그래야 필리핀 부익부를 없앤다는 거죠. 그리고 경제개발계획의 집행이다. 그리고 협동조합이라는 것은 사업체로서 개별적인 사경제나 공익지향적입니다. 그래서 정부 지원은 해줘야 된다. 그렇지만 정부 지원을 하되 이겁니다. 정부는 반드시 지원을 할 때 잘못 지원하면 역기능이 있으니까 조합이나 조합원 본위로 결정을 해야 됩니다. 지원을 하는 방법도 그렇고 모든 것은 거기다가 단 받는 것은 조합이나 조합원은 정부 지원에 너무 의존하면 안 된다는 기본적이죠. 자, 이렇게 우리는 정부 지원은 필요악입니다. 필요악. 사실 돈 주면 간섭 안 하는 것 없습니다. 저 정부 보조금 지급 법에도 정부 돈 주면 반드시 간섭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안 받는 게 좋다는 얘기죠. 자, 제가 산림조합의 정부의 관계를 이렇게 보니까 그동안에 우리나라는 한국의 산림은 사실 옛날 5.16 이후부터 정부 주도의 단기간으로 급성장했습니다. 우리가 칠산칠수닥하면 옛날부터 나무 심기부터 기억납니다. 저도 어릴 때부터 계속 이렇게 단기적으로 양쪽 성장을 하면서 정부나 지자체, 산림조합 이렇게 합쳐가지고 그동안에 지속적 투자 관리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산림에 대해서는 산림조합법에 의해서 산림조합이 만들어졌지만 1962년도가 그 당시에 그러나 너무나 국책사업에 대응적인 공공적인 성격이 강하다 보니까 협동조합 성격이 조금 약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본다면 그래도 상대적으로 다른 협동조합에 비해서 공공적인 성격이 산림조합은 더 강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앞으로 이런 공공적인 성격도 해야 되지만 국책사업도 해야 되지만은 자체적인 사업 전략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거기다가 또 하나 제가 사업별 비중을 보니까 산림조합은 경제사업, 지도사업, 신호사업 이것보다 산림사업의 비중이 제일 높아요. 손익의 기여율이나 모든 것이. 그러니까 거의 의존적이라는 뜻입니다. 의존적인 뜻인데 이거는 일시적이라야 되지 계속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다음에 우리가 협동조합의 기여는 우리나라는 협동조합이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거기에다가 특히 정치 분야에 제일 기여를 많이 했어요. 협동조합의 정치 선거를 실험을 해가지고 협동조합이 먼저 선거를 하고 다음에 정부 선거를 합니다. 하나의 이런 정치 분야에도 많은 기여를 했다는 겁니다. 자, 우리 이제 이모대 환경 변화의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어느 정도냐 하면 부자로 치면은 230개국 중에서 15등입니다. 이 정도 같으면 수능으로 본다면 1등급 정도 됩니다. 서울대 갈 실력이에요. 우리나라 부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자인데 GNP가 이렇게 많지만은 4인 가족의 평균으로 치면은 1억 원이 넘습니다. 소득이 넘는데 이거 피부로 와닿는 사람 별로 많지 않아요. 전 금융기관 다 합쳐도 1억 원 4인 가족 치고 1억 원 넘는 사람은 금융기관에도 상위 1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평균 1억 원이 넘느냐? 이게 바로 필리핀 부익부이기 때문에 부자들이 많이 가지고 있어서 그런 겁니다. 그 다음 협동조합 금융인데 요거는 우리가 여기 전부 다 중앙회 금융 쪽이시지만 조합 금융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이건 제가 직접 조사한 겁니다. 협동조합 금융에서 제가 농협대학이니까 농협대학 학생은 전부 다 조합회가 근무를 하는데 농협 직원, 조합 직원은 생산성이 떨어진다고 해요. 일반 시중은행 돈 200원 벌면 조합 직원은 100원밖에 못 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조사를 해봤어요. 지금 그런 얘기 많이 들을 겁니다. 어떤 면이 있느냐 하면 이 자체가 제가 조사해보면 이게 제일 큽니다. 협동조합하고 일반 시중은행하고 차이점이라는 것이
자, 여기 이제 산림조합중앙에는 일반 은행금융이 지금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 차이점을 양쪽에 비교하자면은 조합금융은 창구에 와서 조합원이 와서 고객이 와서 거래하는 것이 10명 중에 9명은 창구에 옵니다. 일반 시중은행이나 은행금융은 어떻습니까? 10명 중에 1명이 창구에 오고 나머지 9명은 전부 다 인터넷이나 모바일 거래를 하지 직원한테 거래하러 오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원 한 사람이 일을 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예를 들면 1억 원 거래를 하려면은 일반 시중은행은 4분, 5분 걸릴 거를 우리 직원들은 2시간, 3시간 더 걸립니다. 거기다가 저는 어디 가도 항상 조합장님들한테도 그 얘기를 하는데 우리 협동조합은 조합원이 오면은 보통 사무실에 머무는 시간이 45분입니다. 45분이에요. 조합원이 오면은. 그런데 일반 시중은행은 딱 머무는 시간이 3분입니다. 평균. 자기 할 일만 하고 가요. 직원이 말 걸어도 인사도 잘 안 받고 자기 할 일만 하고 가는데 우리 조합은 어떻습니까? 뭐 다니시니까 많이 아는데 딱 들어오면 직원하고 얘기하면서 서로가 다 알기 때문에 이 얘기 저 얘기하고 그 다음 또 어때요? 책임자들 와가 또 인사하죠. 아이고 나오셨습니까? 그럼 책임자하고 얘기 좀 하다가 뒤에 또 상무도 나오고 얘기하고 심지어는 그 중에서 대의원이나 이사쯤 되면은 또 조합장한테 올라가가 식사하고 가죠. 그럼 그 사람이 머무는 시간이 평균으로 그렇게 걸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생산성을 따지는 게 아닌 게 이게 협동조합입니다. 이게 협동조합이에요. 왜냐? 인적 결합체거든요. 그 대신에 이 사람이 이렇게 옴으로 인해서 뭐가 있느냐 하면은 아마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이렇게 와가 얘기하다 보면은 아이고 저 어르신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요즘 우리가 지금 뭐 공제를 해야 되는데 이거 참 실적 좀 올려야 되겠습니다. 이러면은 그래 얼마 하나 해줘? 해줍니다. 그 다음에 경제사업이나 사업 간의 연계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생산성만 가지고 따질 게 아니다. 다음에 요즘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이겁니다. 1, 2 금융권의 차별화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지금 각 조합이 죽을 지경입니다. 대출의 문제라든가 특히 이 경기도권에서는 제일 문제가 많아요. 제가 알기로 작년에 적자 결산한 데 많습니다. 각 협동조합 중에서. 왜 적자 결산? 적자 결산하면 어떤 격이 있습니까? 배당 못하죠. 배당만 못하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사업준비가 까먹죠.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조합원의 지분이 낮아진다고 굉장히 항의가 심합니다. 이런 것들이 앞으로 더 심할 거라는 얘기입니다. 1, 2 금융권 차별화가 없어서 옛날 같으면은 그래도 모든 게 1, 2 금융권 차별화가 있었습니다. 담보 비율 같은 것도 더 많았고 1 금융권이 안 되는 게 2 금융권 됐죠. 자, 이렇게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다음에 우리가 사업을 하려면 알아야 될 것이 1인 가구 비율이 많다. 우리나라는 4집 중에 한 집이 혼자 살아요. 근데 유럽에 가면은 2집 중에 한 집이 혼자 삽니다. 자, 요즘 주변에 한 집에 혼자 사는 게 많은데 딱 2가지가 있습니다. 혼자 사는 게 4가구 중에 한 집이 혼자 사니까 우리가 임산물이든 모든 것이든 농산물이든 어떤 것이든 1인 가구를 위해서 소량이 해야 됩니다. 소규모로. 그래서 이런 1인 가구의 성향을 보자면 제가 조사를 하니까 딱 2가지예요. 남자는 젊은 사람이 혼자 사는 사람이 많아요. 여자는 나이 든 사람이 혼자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보니까 남자는 30대 전후해서 혼자 사는 남자가 많아요. 이유는 여기 아마 계시는 분들 중에서 아들, 딸이 있는 사람은 첫째로 딸은 결혼하기 전에 내보내질 않습니다. 웬만하면 집에 데리고 있어요. 아직까지 유교문화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내보내요. 직장 근처 지 마음대로. 그러니까 남자는 혼자 사는 게 많은데 젊은 층은 남자가 많고 나이 든 사람은 여자가 많습니다. 혼자 사는 사람이. 그 이유를 본다면 딱 2가지예요.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여자 84세, 남자 77세입니다. 근데 왜 여자가 7년간 더 오래 삽니까? 남자보다가. 그거 참 신기하죠. 여자가 7년 더 오래 사는데 저는 더 신기한 거는 2조 시대 때 우리나라가 여자가 남자보다 7살 많았답니다. 결혼할 때.
옛날에 왜 저 어린애 데리고 살았다 그랬잖아요. 이게 뭐냐? 우리 선조들이 미리 알았는 것 같아요. 같이 죽으라고. 자, 이런데 제가 이걸 갖다가 물어봤어요. 왜 남자가 먼저 죽느냐 하니까 물론 신체 구조상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재미있는 답은 여기 여성분이 몇 분 안 계십니다만 어떤 여성분이 뭐라고 하느냐, 왜 남자가 일찍 죽습니까? 남자라는 족속은 여자 말을 안 들어서 일찍 죽는다 합니다. 그 말 일리 있는 얘기죠. 여자 말 뭐 술 먹지 마라, 담배 피우지 마라, 운동해라 뭐 이런 얘기 듣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다른 남자분이 뭐라고 하느냐, 여자 말 다 듣고 7년 더 오래 사느니 그냥 내 하던 대로 하고 7년 빨리 죽겠다는 겁니다. 그 얘기 다 들으면 그게 뭐 사는 거냐 이거예요. 자, 이렇게 이 차이가 지금 농어촌에 가면은 고령 가족은 전부 여자 혼자 사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자체가.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사업에서 반영을 해야 됩니다. 1인 가구에 대해서. 그 다음 우리나라는 고령화 속도가 세계에서 최고 1위라는 것이 기대수명 증가율, 수명 증가율이 18.4%로 증가된다니까. 자, 1960년대, 70년대까지만 해도 환갑이라고 하면 대단했습니다. 근데 요즘 안 하지 않습니까? 이 평균 수명이라는 것이 거의 선진국하고 똑같아졌다는 겁니다. 근데 무엇이든지 우리는 했다 하면 1등이에요. 1등 아니면 안 됩니다. 절대 1등밖에 없어요. 우리는 2등은 없습니다. 이거는 성격상 옛날에 우리 60년대 경제개발 시작부터 그런데 옛날에 애를 갖다가 7명, 8명, 10명씩 넣다가 산하 제한 딱 시작하자마자 세계에서 1등 됐어요. 출산율 1.13명입니다. 한 부부가 1.13명. 유럽도 1.5예요. 최소한. 그러니까 두 가구가 3명은 넘는데 우리는 뭐냐? 1.13명이니까 거의 한 명이라는 뜻입니다. 그 무엇이든지 우리는 시작하면 1등이다. 이 1등이라는 걸 하나 예를 들면 단편적으로 누가 그 얘기를 합니다. 애가 여기 뭐 초등학교 다니는 애도 있겠네요 보니까. 애가 엄마 나 국어 100점 맞았어. 막 조아가 쫓아와가 국어 100점 맞았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엄마가 뭐라고 합니까? 잘했어. 안 합니다. 산수는 그러죠. 국어 100점 맞았다 하면. 산수는 하면은 산수는 시험 안 쳤어. 그 다음 뭐라 그럽니까? 100점 몇 명이냐 물어요. 그래서 요즘 애들은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엄마 나 1등 먹었어.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점수는 50점이라도 괜찮아요. 50점이라도 1등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저는 조사에서 어떤 걸 느꼈느냐면 우리는 모든 걸 시작하면 1등인데 1등 아니면 죽어요. 이게 이제 경제개발 과정에서 이렇게 왔는데 거기에 가장 극단적인 게 외국 사람들이 우리 보고 비웃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자판기 커피 뽑는 거예요. 아마 전부 다 어떻습니까? 자판기에 커피 뽑을 때 어떤 자세를 취합니까? 전부 다 들고 있죠. 이거 다 들고 있습니다. 딱 3초 바른답니다. 3초 바르는데 한국 사람은 전부 자판기 이거 손으로 잡고 있어요. 빨리 빼려고. 자, 이렇게 빨리 모든 것이 1등이 하다 보니까 요즘 여러 가지 세월호라든가 이거는 어쩔 수 없다는 얘기를 합니다. 이건 이제 앞으로의 수습의 문제고. 자, 우리 산림조합의 무슨 환경을 본다면 그동안에 제가 이 2004년 5년 여기 경영자문위원 하면서 뭐 여러 가지 그때부터 계속 관심을 가지고 봤는데 이 우리 산림조합에 대해서는 산림에 대해서는 여기만이 아닙니다. 농업이라든가 어업이라든가 모든 이런 1차 산업은 투자 수익률이 낮아요. 투자 수익률이 낮기 때문에 잘 투자를 안 합니다. 개인이. 전부 다 그렇습니다. 개인이 투자를 안 하고 그 다음에 뭐냐 하면은 그 전에는 산림사업에 대해서 전부 다 산림조합이 독점을 했더라고요. 그러다가 지금은 완전 경쟁체제고 아까 조금 전에 우리 회장님도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이 경제사업에도 그래요. 우리가 목재라든가 모든 게 보면은 수입 상품하고 경쟁해서 저 동남아나 열대지방이 목재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거라든가 상품 차별화를 해야 된다든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 다음에 신용사업에도 그래요. 이 조합의 신용사업은 지금 농협이 다 차지하고 주도를 다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산림조합에는 비중이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어떠냐 하면은
어차피 산림조합은 규모의 경제에서는 안 됩니다. 농협한테 안 되고 수협이나 다른 데 안 돼요. 거기에다가 규모의 경쟁은 안 되니까 차별화에 중점을 둬야 된다는 겁니다. 차별화에 중점을 줘야 되는데, 그런데 무슨 문제가 있느냐면 차별화에 중점을 둬야 되는데 산림조합은 지금 산림은행이 없죠. 지금 은행이 없잖아요. 이게 또 불리해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우리 기획팀장님하고 잠깐 통화하면서 만들면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만드는 거 쉽지 않죠. 그러면은 최소한 어느 도에서 지방은행이라도 하나, 도 협동조합, 산림조합끼리 연합을 해가지고 한 20-30개가 만들어서 지방은행 형태라도 하나 만들면 되지 않느냐 이런 했는데, 그거는 사례로 1금융권을 가져야 됩니다. 지금 다른 데 다 가지고 있는데 산림조합만 없어요 지금. 그래서 그 방법은 아마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앞으로 모색을 해야 되지 않느냐. 전국 단위로 하기 어려우면 도 단위라도 뭐 전남을 먼저 해본다든가 어디 가능하지 않느냐, 경기도를 한다든지 이런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산림조합에 대한 제가 한번 사람들한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물어보니까 왜 산림조합에 거래하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뭐냐면 대다수가 조합원이니까 거래한다는 사람이 그나마 제일 많습니다. 그래도 조합원이니까 거래한다는 사람이. 그 다음이 뭐냐, 직원이 건의해서, 직원의 건의를 못 부리쳐서, 그 다음에 거리에 가까우니까. 이 얘기는 뭐냐, 예금 금리나 비과세 혜택 이거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바로 이것이 보면은 산림조합도 협동조합이에요. 조합원이 소속이나 직원들하고 유대관계 때문에 이렇다는 겁니다. 협동조합이 오늘날까지 그나마 온 것은 전부 다 직원의 노력입니다. 왜냐, 직원하고 조합원의 유대관계입니다. 직원을 봐서 이런 게 많아요. 조합원들한테 가면은 전부 내가 쏙 터지는데 직원을 봐서 내가 잡는다. 이제 그게 많은데 이게 협동조합입니다. 조합원으로서 직원하고의 친밀감에서 이런 의미에서 거래를 한다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나라의 여성의 위치가 좋아졌다, 여성의 위치가 높아졌다. 이건 뭐 할 말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여자 대통령이 있는데 여성의 지위가 높아졌다는 것은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이 상당히 그동안에 높아진 것이고, 자, 다음에 다문화 가정이 지금 많습니다. 농어촌에 가면 다문화 가정이 많은데 여기에 있듯이 우리나라의 국제결혼의 1세대가 언제냐 하면 6.25 때가 국제결혼의 1세대입니다. 그런데 국제결혼의 1세대가 언제냐 하니까 누구는 몽고 시대라고 하더라고요. 몽고 때 우리 국제결혼. 그러나 그때는 강제로 잡혀갔지 혼인신고하고 국제결혼은 아닙니다. 그래서 국제결혼에 정식 혼인신고를 한 거는 6.25 때 미국 군인이나 외국 군인들하고 한국 여성이 1세대입니다. 그 다음 2세대 국제결혼이 중동, 우리 중동 건설, 그리고 독일의 광부, 독일의 간호원, 이 사람 전문직들이 2세대 국제결혼이고, 3세대 국제결혼이 요즘 한국의 농어촌이 결혼한 것이 3세대 국제결혼인데, 자, 제가 이 조사를 해보니까 농어촌에 결혼한 그 사람 중에서 50%는 베트남 여자예요. 베트남 여자가 제일 많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니까 베트남 여자가 하나의 제일 부모 공경 잘하고 남편 잘 모시고 잘한답니다. 이게 유교 문화권이라서 그렇답니다. 거기다가 이런 유교 문화권이니까 제사 같은 것도 상당히 지내는 것도 잘 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쪽에. 자, 이런 하나의 다문화 가정이 있고, 다음에 기농기촌자 지금 많죠. 이 기농기촌자도 그래요. 우리나라 기농기촌의 1세대는 이조시대 때 선비들이 벼슬하고 낙향한 것이 1세대입니다. 기농기촌에. 2세대는 일제시대 때 농촌 개농운동하는 게 1세대고, 그리고 베이비부머 세대가 3세대로서 지금의 기농기촌자가 제일 많은데, 지금 기농기촌을 보면은 상당히 젊어집니다. 이래 보니까 농촌에는 40, 50대가 70%인데 어촌은 이상하게 30대가 많아요. 이 기어기촌 쪽에는. 그래서 지금은 상대적으로 젊어지고 있다는 것이고, 근데 이 조사를 해보니까 농지 가격이 비싸서 산으로 기농하는 사람이 많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산림 쪽에서도 기농기촌자가 많아질 거라는 얘기입니다. 땅값이 비싸면
조금이라도 싼 걸로 간다는 얘기죠. 그쪽으로 많이 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 차이점은 우리 중앙회라는 것도 조합이 없으면 없듯이 조합의 문제점은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토박이 중심에서 그동안에 조합원이 전부 토박이입니다. 거기에서 토박이에서 기농기촌자 그리고 외국 여성 결혼 이민자 이렇게 구성원이 바뀌기 때문에 앞으로 힘듭니다. 또 하나 더 힘든 것은 협동조합에 대해서 산림조합에 대해서 그동안에는 보호 동정을 했겠지만 앞으로 전부 경쟁으로 생각합니다. 대기업이나 누구나 협동조합 도와주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협동조합을 도와줬지만 앞으로는 전부 경쟁으로 생각할 것이다 하는 것을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협동조합이 잘 되려면 제일 중요한 것은 조합원의 참여입니다. 조합원의 참여가 제일 중요한데 이게 왜 중요하나 하면은 협동조합의 규모라는 것은 조합원 수가 많아야 되고 조합원이 사업 이용을 많이 해야 되고 조합원끼리의 결속력이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조합원 수가 아무리 많아도 조합 이용도가 없고 결속력이 없으면 그 조합은 안 됩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조합원이 7,000명, 8,000명 돼도 1,000명보다가 못한 조합이 천지입니다. 왜냐? 이용 안 해요. 하나도. 이용은 딴 데가 합니다. 예금도 딴 데가 하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조합원 수가 많은 것보다가 강한 조직력에 의해서 100% 조합을 이용하는 조합원이 많아야 된다. 즉 충성도가 높은 조합원이 많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조합원 숫자가 많으면 될 것 같은데 이상하게 우리나라는 조합원 수하고 이 경영수지하고 비례관계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조합원 수가 많으면 오히려 여기에요. 경영수지가 더 안 좋은 데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조합원 참여의 유의가 돼야 되고, 그 다음 조합원 참여를 가지고 최근에 조합장 선거를 했기 때문에 참여도라는 것은 투표 참여도 아닙니까? 투표 참여도에서 제가 비교를 해봤는데 2005년도, 2006년도에도 우리 선관위에 위탁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투표를 할 때도 그때 어느 정도 위탁했느냐 하면 2005년도에 746개 조합을 위탁을 했어요. 자, 2015년도에는 1326개 조합이 선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투표율을 한번 보세요. 2005년도에 농축협은 농협이 그때는 분리가 따로 계산을 해가지고 농협은 83%, 축협이 79%, 수협이 77%, 산림조합이 61.7% 제일 낮죠. 참여도가. 그런데 2015년 금년 3월 11일 날 보면은 농축협은 합쳐가지고 81.7%니까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참여도가 거의 비슷합니다. 큰 변화가 없어요. 똑같습니다. 그런데 수협은 한 2% 정도 늘었습니다. 자, 산림조합 보세요. 엄청나게 늘었죠. 참여도가 7% 이상 늘었습니다. 일단은 이거는 이제 분석을 해보자면 어떠냐 하면은 이 참여도라는 것은 지역의 범위가 좁으면 좁을수록 참여도가 높습니다. 그 선거 투표율이. 그런데 산림조합 같은 데는 너무 범위가 넓어요. 넓은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 된다는 것은 많은 거죠. 지방선거 투표율 보세요. 56.8%입니다. 지방선거. 이런 거 보면은 거기에다가 여기에 투표율이 7% 이상 증가가 됐고 이것을 본다면은 앞으로 산림조합의 조합원의 참여도는 계속 증가될 것이다. 예를 들면 농협이나 수협은 거의 정체가 됐어요. 더 이상 안 늘어납니다. 이거 더 이상 늘어나면 어떻게 되느냐? 투표율이 90% 이렇게 나오면 공산주의죠. 공산당입니다. 그렇게까지는 안 나옵니다. 거의 80% 되면 정체가 돼가지고 어느 정도 보편타당한 투표율입니다. 그래서 계속 앞으로 더 나아질 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이 이건데 협동조합에 대한 조합원의 태도입니다. 조합원의 태도인데 제가 이거를 조사를 해보니까 어떠냐 하면 조합원이 협동조합에 대해서 조직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전부 다 우리 산림조합 중앙회 직원분들이 계시다면은 그 중에서도 그 조직에 대해서 열성파는 10%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몸 바쳐서 죽을 각오로 일하는 사람은 10%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어느 조직 없이 일반적인 조직입니다. 그 조합원도 마찬가지예요. 이 농협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건 100명 중에 10명입니다. 그 다음에 협력파 20%,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사람이 100명 중에 20명이고 그 다음에 비판파 10%, 100명 중에 10명의 조합원은 축을 하고 조합 비판합니다. 그건 뭐 완전 비판이에요.
핑계만 잡고 어떤 약점만 잡는 사람이고, 그 다음 회의파 20%. 이거는 왜 살림조합이 왜 필요해? 그거 없어도 뭐 사는데 지장 없어. 이런 사람이 회의파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서 비판파 10%는 애정이 있는 사람이에요. 협동조합에 대해서. 이 사람은 설득을 하면은 열성파가 되어버립니다. 비판파는. 그 사람은 논리적으로 비판을 하는 사람은 됩니다. 아예 선천적으로 비판을 하는 사람 말고 대다수는 열성파로 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회의파인데, 회의파는 제일 문제예요. 들으려고 하질 않아요. 들으려고. 그래서 이거를 설득을 해야 되는데 굉장히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회의파에 대해서는 조합원을 설득할 때. 더 문제는 중간파예요. 중간파는 그때 달라요. 자기가 이익이 되면 가고 이익이 안 되면 안 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대의원회를 하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조사해보면 대의원회나 이사회가 참여율이 거의 100%입니다. 왜 100%겠습니까? 대의원회도 100%고 이사회도 100%. 특별한 일 없는 이상 다 참석해요. 회의비 주니까. 다 참석합니다. 거의 완벽해요. 그래서 이 중간파라는 것은 뭐냐면 자기가 이익이 되면 가고 불리하면 안 가는 사람이 중간파입니다. 이 자체가. 그래서 그렇다면 이 중간파를 갖다가 끌어들이려면 이익이 돼야 되는데 그 조합이나 그 조직이 잘 되려면 열성파와 협력파가 70% 돼야 됩니다. 아주 우수한 조합은 70% 되는 조합은 최고 잘 됩니다. 어떤 데 가면은 굉장히 우수하게 잘 됩니다. 자, 이렇게 70% 이상 되는 방법은 뭐냐면 이론적으로 본다면은 제일 중요한 것이 유불리에 따라서 이익이 되게 해줘야 돼요. 조합원한테. 그 다음에 혈연 선택이라고 해서 조합장이나 임원이나 직원하고 친척관계 있는 사람도 아주 열성파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그거에서 우리는 조합원의 태도를 열성파와 협력파를 70% 이상 해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을 본다면 즉 조합원의 적정 만족도입니다. 조합원 만족도 해줘야 돼요. 우리 조직원의 만족도를 해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인간은 만족이 없습니다. 인간은 만족이 없으니까 조합원의 만족도라는 것은 첫째로 조합원한테 기대 수준을 낮춰줘야 됩니다. 조합원한테 기대 수준을. 그 기대 수준을 낮춰주는 방법은 뭐냐 하면 자, 금년도 결산을 하는데 조합에서 미리 금년도의 여건이 이렇게 안 좋으니까 참 내년도에 흑자 내기가 어렵다. 이 경영 여건이 1, 2금융권 차이가 이렇게 있고 경영 환경이 이렇다는 것을 교육에 의해서 충분한 이해를 시키면은 그 다음에 배당을 1%, 2% 해도 불만이 적습니다. 그런데 아무 그런 게 없이 배당 은행이자에다가 플러스 상한선 정기예금 금리에 2%, 4, 5% 하겠지. 이렇게 기대했다가 1% 하면 난리 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조합원의 기대 수준을 이제 경제적, 비경제적 가치에서 협동조합을 이해시키고 주변 여건을 시키는 기대 수준을 낮춰야 되고 그 다음 이 기대 수준이 낮으면 만족도가 높아지고 그리고 사업에 대해서 편익을 주면 사업 등 조합원 편익을 주면 조합 서비스 잘해주면 이익이 되면 높아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갖다가 서비스 수준이 높으면 만족도가 높고 기대 수준이 낮으면 만족도가 높다. 그래서 이 두 개 만나는 것이 적정 만족도다. 절대 인간은 최대 만족도라는 건 없습니다. 적정 만족도를 찾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모든 면에서 만족 경영 전략을 해야 되고 거기다가 이제 그거 한 거는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협동조합이 모든 게 잘 되려고 한다면은 뭐가 있느냐니까 자, 이 옛날부터 전통적으로 해서 기관 조직이 잘 되려면은 개인이 잘 되려면 출세를 해야 되고 조합이 잘 되려면 그 조합에 어떤 특이사업이 있어야 되고 다른 게 있어야 되는데 협동조합이니까 저는 뭘 얘기하느냐 하면 이해관계자하고 구성원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해관계자와 구성원인데 이 이해관계자 구성원 간에 서로가 상생을 하고 공감하고 대례를 해야 지속적 임업이나 산림조합이 발전됩니다. 그렇다면
우선 그동안에 한번 봅시다. 우리나라 산업화, 근대화, 도시화되면서 환경이 아주 살림뿐이 아니고 모든 환경이 악화됐는데 누가 우리 임업이나 임업인에 대해서 누가 감사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전혀 소중함이 없습니다. 지금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어요. 그냥 개발이나 하려고 하지 없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는데 그나마 산림조합은 보면은 그래도 어떤 그게 있느냐면 아직까지 그래도 조직으로서 지역민의 그 지역에 신뢰가 있습니다. 산림조합하면 신뢰성이 있습니다. 지금 신뢰성이 있고 다음에 임직원의 열정과 전문성이 있습니다. 어느 조합이든지 어느 정도는 100% 다는 아니지만은 다수가 이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임산물에 대해서 수요자는 안전성이나 신선도를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 박자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여건은 충분하다는 겁니다. 여건은 충분한데 그러기 위해서 이러한 여건에 충분한 것을 맞추려면 그래. 자, 이거에 이제 이해관계자라든가 구성원이라든가 자, 산림에 대해서 이해관계자라면 생산자가 있습니다. 생산자가 있고 산림의 이해관계자 생산자가 있고 그 다음 유통업자가 있고 소비자가 있고 이게 전부 이해관계자예요. 이해관계자인데 전부 자기 이익만 추구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이해관계자 간에 서로가 돼야 되는데 산림만 해도 그렇습니다. 현 세대가 다 그놈을 채취해버리면 다음 세대는 어떻게 합니까? 이게 전부 싸움이에요. 현 세대와 다음 세대예요. 요즘 우리 그 연금하고 똑같죠. 그 다음에 수요자, 유통업자, 기업들 이게 전부 다 이해관계자입니다. 그 다음에 이 이해관계자의 이해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것이 상호 공감과 배려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이해관계자 중에서도 제일 그거 한 것이 이해관계자는 조합하고 유통업자하고 소비자 이거는 서로 다른 사람이니까 조금 낫습니다. 서로가 배려를 하기 힘들어요. 그러나 제일 그거 한 것은 구성원입니다. 자, 우리 조합해 보세요. 우리 여기 중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앙에 직원이 있고 책임자가 있고 최고 책임자가 있고 뭐 회장님 계시고 임원이 계시고 전부 다 이렇게 있는데 봅시다. 이게 제일 문제인데 조합원이 있고 임원이 있고 직원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 중에서 조합원은 어느 나라 없이 조합원은 우리 직원의 노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원의 노조도 마찬가지고 노조도 조합원이죠. 어디 없이 조합원은 의무보다 권리 주장이 강합니다. 의무는 안 하고 권리만 주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 없이.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냐 하니까 협동조합의 조합원한테 조사를 해보면은 우리 농협 최고다. 농협에 하면은 그렇고 자 우리 산림조합 최고다. 우리 수협 최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건 어떤 데냐? 배당을 많이 해주는 데예요. 이연고 배당 이런 거 많이 해주는 데인데 그 사람한테 물어봅니다. 만일에 조합이 적자나면은 출자 손해를 감수하겠습니까? 택도 없는 얘기 하지 말아야 합니다. 절대 조합원은 손해보면은 들고 일어납니다. 그 자체가. 그러니까 조합원은 일단은 의무보다 권리 주장이 강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협동조합에 대해서도 경영보다가 자기들한테 봉사해 주길 더 원합니다. 이것이. 그 다음에 임원은 어떠냐 하면은 임원은 선거직이잖아요. 선거직이기 때문에 당연히 조합원 중심으로 가려고 합니다. 임원은. 1차적으로는. 그 다음에 직원은 어떠냐? 월급 받아야 돼요. 월급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사업체적 성격으로 경영 중심으로 가야 된다고 합니다. 자, 이 싸움은 임원 중에서도 임원은 여기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면은 여기에 있습니다만은 직원과 조합원의 중간에서 합일점을 찾는 게 임원의 역할입니다. 직원과 조합원의 합일점. 즉 조합원 우선이냐 경영 우선이냐 봉사 우선이냐 이게 굉장히 많은 그 논란이 있는데 간단한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습니다. 어디에 수협에서 가공공장을 하나 하려고 합니다. 가공공장을 하려고 하는데
제가 그 가공공장에 타당성 검토를 합니다. 하는데 당장 전화가 옵니다. 조합장은 뭐냐? 조합원을 위해서 이걸 무조건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상무 딱 전화 오면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그거 하면은 우리 망합니다. 적자 봐서.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전화 옵니다. 이게 뭐냐니까 바로 봉사주의와 경영주의의 경합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우리나라만 이런 것이 아니고 세계적으로 조합원 우선이냐 경영 우선이냐 하도 논란이 많으니까 ICA에서 정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국제협동조합연맹에서 사업체적 성격이 우선이다. 즉 협동조합의 정의가 사업체예요. 사업체니까 사업을 해서 돈을 벌어서 직원을 주라는 얘기입니다. 돈을 벌어서 조합원한테 주라. 그 전에 주면은 안 된다. 망하고 난 뒤에 조합원한테 어떻게 주느냐. 그러니까 사업체 우선이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면 서로 구성원 간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조합원은 직원을 보고 협동조합 운동가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뭐 여기 계시는 분들 계시겠지만은 아이고 수협 운동하러 수협 보는 거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 다 그래요. 저도 농협대학 학생들 보고 왜 왔어 하면은 뭐 사명감을 가지고 왔던 아닙니다. 직장 구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조합원은 직원의 노동자성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근로자성을 이해를 해야 되지 협동조합 운동가로 강요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직원은 또 뭐냐 하면 너무 노동자적 성격만 주장할 게 아니고 협동조합이라는 특수성에 들어왔기 때문에 협동조합의 특수성을 이해해야 됩니다. 조합원은. 그래서 이것이 상호상생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떠냐 하면은 구성원이나 이해관계자 상호 전체가 어떤 관계가 있느냐. 절대로 자 이해관계자 봅시다. 살림에 생산자 없는데 유통업자 필요 없잖아요. 소비자도 없잖아요. 생산이 있어야 모든 게 되니까 상대가 없으면 존재가 불가합니다. 조합원 없이 직원 없고 직원 없이 조합원 없습니다. 그 조합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서로 존재가 없으면 안 되니까 존재를 인정을 해야 된다. 다음에 요거예요. 제로섬 게임과 윈윈 게임이다. 구성원 간에는 절대로 제로섬 게임이 아닙니다. 윈윈 게임입니다. 이거는 어떤 얘기냐 하면은 그동안에 지금 싸워온 얘기가 뭐냐 하면 조합원과 직원 간에 싸워온 것이 100만원 수익이 나서 조합원이 50만원 가져가면 직원이 50만원 가져가고 직원이 70만원 가져가면 조합원이 30만원 가져가고 이렇게 해석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는 아닙니다. 윈윈 게임으로 해서 100만원 가지고 50만원 나누지 말고 200만원 가지고 100만원씩 나누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윈윈 게임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끝으로 요거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선 모든 조직의 구성은 진리와 합리라는 얘기 말씀을 드립니다. 진리와 합리라는 얘기인데 여기 전부 다 제가 알기로는 최고 책임자분이신데 각 개원들은 자기 맡은 바가 제일 중요하다고 그것을 주장하는 것은 진리예요. 그러나 위에서 볼 때는 그걸 잘 조정해야 됩니다. 자, 인원 하나 배정하는데도 각 파트마다 각 과에서 부장 입장에서 인원 배정을 하는데 과마다 전부 다 인원 달라고 합니다. 그건 그 사람의 그 과의 진리예요. 원칙입니다. 자기들이 해야 일을 잘하니까. 그건 주장하는 거 당연한데 사람은 정해져 있는데 부장이 어떻게 배정을 하느냐. 이거는 합리성으로 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가 우리가 경영에서는 조합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조합원이 주장하는 것은 개인이 주장하는 것은 진리나 그 조합에서 경영진이 해줄 수 있는 것은 합리성으로 해줘야 됩니다. 다 만족시켜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리성을 추구해야 되느냐? 절대로 진리로 다 요구하는 것을 들어줄 수 없고 합리성을 해야 되니까 이것은 서로 이해관계자 간에 혹은 구성원 간에 공감하고 배려에 의해서 서로 상생이 있어야 이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최근에 와서 제가 산림조합을 전체로 봤을 때 다른 협동조합에 비해서 지금 비교 열의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 환경도 좋지를 않습니다. 환경도 좋지를 않고 예를 들면 조합원만 하더라도 여기저기 다 가입되어 있지만 그 사람이 이용하는 것은 농협이나 다른 데 더 많이 합니다. 한 사람이 산림조합에도 조합원이고 여러 군데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건이 열악하지 않고 이런 면이 있으나 앞에서 봤듯이 그래서 유리한 조건도 있습니다. 우선 임직원의 열정이 있고 주변 여건이 있으니까 이런 모든 것을 이겨나가려면 제일 중요한 것이 상호 이해와 공감과 상생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에서 1시간 짧게 얘기한 것이 혹시 수협에 경쟁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